자기가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일을 한 거야, 스스로.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만능주의, 리버테리어니즘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어쩌고 자유주의가 어쩌고. 아이 그놈의 자유주의 소리 좀 하지 마. 자유주의 나는요 무슨 정치 철학 영어로 번역이 안 되면 안 믿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놈의 언제 현대 정치 철학 개념을 만든 적이 있어. 영어로 번역해 봐야지. 그럼 당신 자유주의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리버럴리즘인가? 근데 그 사람 보수라 그러거든. 리버럴리즘 요새 다 미국 가서 리버럴 하면 그거 다 좌빨이잖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뭐지? 아 나 리버테리어니즘 오케이? 그럼 나 딱 하는 말 리버테리언이 그게 보수요? 무정부주의예요. 아나코 캐피탈리즘이에요. 무정부 자본주의. 지금 저기 밀레이가 아르헨티나에서 권력 잡으려고 선동해서 떠든 그 얘기. 아무 제도 없이 그냥 다 저기 자유방임해야 된다. 그게 리버테리언이즘이야. 시장 만능주의. 그러니까 리버테리언들은요. 그게 이제 미국의 카터 연구소 카토요. 그 카터가 아니라 CATO. 카터 연구소에 연구원 나와갖고 그 연설하는 거 보고 쟤 돌았나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노예 해방 안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시장에 맡겨뒀어야 된다는 거야. 노예제도가 시장이야? 그게 리버테리언이에요. 무정부주의, 무정부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철학이 얼마나 그러냐면 전경련 언저리의 것들이 리버테리언이즘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보수라고 구라빠를 쳐왔다니까요. 전희경 의원한테 물어봐. 당신들이 주장하던 게 이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문란해요. 요새는 이제 쑥 들어갔지. 이게 시장 제도주의라고요. 대한민국 이걸 잘해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살벌한 거예요. 마켓 인스티튜셔널리즘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정보 소통이에요. 저 사람한테 물건 있다. 이 사람한테 수요 있다. 저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 저 사람이 필요하는 수요가 있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매치가 되면 그 매치가 활발해지는 게 시장의 발전이에요.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어디 있어? 여의도 파이낸스 센터에 있어? 아니잖아. 테헤란로에 있어? 거기 업체가 좀 몰려 있지.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이라는 데가 어디 존재하냐고 물리적으로. 무슨 도시, 무슨 구, 무슨 거리, 몇 번지 없어요. 결국은 정보의 네트워크예요. 그럼 정보가 통했어. 자, 그러면 물건이 배송된 물건을 발송하면 정확하게 빠르게 가야죠. 돈이 결제가 되면 정확하게 가야지. 반품이 될 수 있어야지. 반품이 되면 돈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지. 사기꾼들이 없는 물건 걸어놓고 돈 받아서 뛰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종류의 그 인프라, 공정제도 이게 발전을 해야죠. 거래 편의성. 그러니까 정보소통과 거래 편의성을 위한 인프라, 공정한 제도 이게 이걸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도화시키겠다. 제대로. 그러면 현상이 뭐가 일어나? 기회비용이 낮아져요. 즉 다시 말하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 사는 사람이야. 이런 물건을 사러 이 문방구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2만 원 달래. 아니 근데 나 전철역 앞에 똑같은 거 로지텍 봤는데 그거 12,000원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12,000원이 기회비용인 거예요. 나 기회비용 12,000원짜리를 가지고 2만 원에 샀으면 나 바가지지.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개념이 아니라요. 아담 스미스로부터 200년쯤 지나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그러니까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최하의 코스트. 그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걸 중고로 팔러 갔어.
그랬더니 이거 뭐 금도 가고 뭐 옛날 모델이고 3만 원 줄게 아저씨 두고 가. 아닌데 저기 4만 원이었었는데. 그럼 나한테 이거는 4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가라는 건 문재인 같은 좌빨들은 건설 원가가 아파트의 공정거래가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공정거래가는 똑같은 물건을 비슷한 물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품질의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예요. 기회비용이 공정거래가예요. 야, 너 원가 까봐, 장부 까봐, 장부에 맞춰서 돈 줄게. 그건 공산주의지. 네 원가가 10억이 들어도 상관없어. 항우연 이거 하나 올리는데 뭐 1톤짜리 하나 올리는데 2천억 들었네. 오케이, 그건 항우연 코스트고 스페이스X가 하니까 이거 하나 올리는데 1kg에 5,000불이야? 그럼 1톤이면은 1kg에 50만 원이야? 1톤이면 5천만 원이네. 여긴 5천만 원짜리네. 여긴 2천억짜리고. 지금 우리 항우연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린 그걸 해야 돼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자주 국방이라든지 다른 파생적인 그런 전략적인 게 있으니까 5천만 원짜리를 계속 2천억 주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어느 선에서는 이게 민영화돼야 된다. 혹은 민간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미국처럼. 그게 쉽지가 않죠. 스페이스X가 워낙 판을 정리해 나갔고. 즉 다시 말하자면 네가 얼마 들어갔냐는 상관이 없다. 시장에서 얼마짜리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50원 들어갔어도 시장에서 2만 원이면 이건 2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거 비슷한 다른 물건이 2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이 물건 2만 원짜리라고. 이게 기회비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점점 낮아져 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점점 더 생산성이 높아져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생산성을 제도를 통해서 높이겠다는 거거든. 정보소통과 거래 편의성을 제도화시켜서. 이게 마켓 인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최신판 아담 스미스죠. 그러니까 즉 인간의 욕망이 순기능을 하는 걸 점점 더 그걸 활발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순기능을 하는 걸. 아마 이 정도면 그래도 경제학 101은 저기 아주 그 경제학 개론의 핵심 개념을 제가 많이 틀리지 않게 설명한 걸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독재 정권이 어떤 권위주의 정권이 자기의 그 마지막 그 권력의 기반이 뭐겠어요? 돈 나눠주는 힘이에요. 정부주도 투자와 관치금융이에요. 그거 다 파내버리고 야 그거 시장 제도주의로 이행해. 야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빨리 그거 이행해보자. 그래도 그 길 가다 보면 어떻게 살 길 나올 것 같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79년도 1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 졌다. 그 두 가지. 내가 그 양반 그 두 가지는 내가 정치적 성자급이라고 인정한다. 부가가치세하고 저 안정화정책 결정. 그 둘 다 그 권위주의 독재 권력의 주춧돌을 스스로 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주의자 카터의 살벌한 메시지. 79년도 여름인가 한국 와갖고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인권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연설문이 이렇게 긴데 휴먼 라이츠랑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한 30번 등장할 겁니다. 제가 아직 연설문 못 구했는데 국가기록원 같은데 혹시 연설문 있으면 그거 구해보면 한 30번 등장할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박정희 잡아주길 깡다고 있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손 드십시오. 이거 한 거 아니야?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앞뒤가 맞아야지. 이 무렵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 지원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것도 할 수 있어. 이 무렵 미국은 중남미에서 대규모 학살 지원했어요. 그 작전 이름도 있습니다. 콘도르 플랜. 제 말씀 안 믿어지면 구글링 해보세요. 한국에 와서 고매하신 인권을 찾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카터 행정부가 중남미에서는 대량 학살을 지원했다니까.
이게 뭔 꼴이냐고 이게. 제가 이게 가끔 이거 보여드리잖아. 이 저기 개다리 하나 꼬고 앉아갖고 저 달달 떨고 있는 거 보세요. 박 대통령은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지. 오케이? 최규하는 워낙에 약체니까 빼고 그때 실세에 있던 사람들 정승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좌파가 침투해 있던 학생 저 그때 학생운동 지도자고 그때 막스 레닌주의로 무장돼 있었으니까 일반 학생 대중은 안 그랬죠. 근데 그걸 끌고 나간 코아는 언더라 그러죠. 언더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마인드가 있었냐고. 제가 지금 67년부터 지적한 한 10가지 항목에 대한 이해가 있었냐고. 없었어요. 특히 그 당시 지금 닥쳐 있는 건 뭐냐면 이란 혁명과 제2차 오일 쇼크로 경제가 답이 안 보여. 부가가치세 아직 뿌리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거 계속 유지해? 아이 그거 다 싫어해. 그거 없애. 다 이러지. 시장 제도주의, 안정화 정책. 아이 그거 정부가 그러면 안 돼. 정부가 역시 앞에서 성장을 하고 돈 팍팍 뿌리고 말이야. 이래야 경제가 그냥 후련하게 돌아가지. 다 이러죠. 지금 윤석열 정부 이거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로 베이스 하고 있거든요. 제로 베이스 갈라고. 근데 잘 안 되죠. 예산을 얼마 세웠든지 간에 세입 들어온 것만큼만 써. 그게 제로 베이스 예산이거든. 이게 전두환 정부가 했어요. 그거 관철시킬 용기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도. 그 다음에 이제 81년, 82년부터 레이간의 어마무시한 이자율, 우대금리가 거의 20%입니다. 기업 우대금리가 거의 20%예요. 16, 17%. 우대금리가 고리대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엄혹한 이 경제적 조건을 눈이 깜깜한 경제지평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깡다구가 정승화한테 있었냐, 김대중한테 있었냐, 김종필한테 있었냐, 김영삼한테 있었냐, 데모하면서 아각대는 학생들한테 있었냐, 학생 지도자, 좌파 지도자들한테 있었냐. 없었어요. 그거 있는 자들이 권력 잡은 게 다행이네. 그럼 그렇다 그래서 이런 좌파 지도자 말고 일반 양순한 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 중산층으로서 그게 그럼 무의미한 거냐? 아니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게 계속 불타야 체크 앤 밸런스가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군부가 타락하죠. 이게 이렇게 양쪽이 다 작동하고 있는 이런 서로 맞물린 고리라니까요. 이 비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서울의 봄같이 그렇게 하면 저 같은 놈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고. 나는 제가 똥이 아니라 서울의 봄이 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전두환은 때려 죽일 놈이고 욕심쟁이고 노태우는 무능한 자고 박정희는 닭깎이 마사오고 하면 저는 헛개비랑 싸운 거야. 저는 그 시절에 제가 나름 정당성을 가진 강력한 자들과 싸웠기를 원해요.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 제가 착각을 해서 싸웠더라도. 인생에서 저한텐 요만한 정당성밖에 없어. 그것도 좀 사악해. 내가 공산주의 좌파 불을 질러서라도 이놈의 민주화 시켜버리겠다. 저는 사실은 그 종교로서 공산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때도 수단으로 봤어요. 어렸을 때도 야갔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안 죽고 사는 거죠. 그 험한 일 하면서. 요만큼의 저의 그런 관점하고 실제로는 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이라든지 글로벌 환경 이건 좌파를 통해서 들은 것만 있었지 이게 이런 건지 몰랐지.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훨씬 정당성이 있지. 이게 대중이고 이게 삶이죠. 하지만 요만한 걸 가지고 이걸 콕콕 쑤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정당하다기 때문에 요게 콕콕 쑤신 게 그나마 의미가 있어진 거지. 이게 만약에 남미의 피노체트, 아르헨티나의 학살자, 미얀마의 학살자 이랬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오히려. 그다음 두 번째, 베트남전 패배, 이란 혁명, 미중 수교. 이게 이제 미국이 아주 몰려가는 거. 베트남전 패배랑 이란 혁명 두 개인데 베트남전 패배는 그냥 순수 군사 지정학이에요. 이란 혁명은 저건 아까 제2차 오일 쇼크에서 보듯이 저 페트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석유 질서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중국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중 수교를 그냥 한 거예요. 겁쟁이 카터, 이 땅콩 농장 주인이. 에휴. 눈앞이 깜깜한 조건이죠. 나라 망할 조건이죠. 미국이 미중 수교하면서 대만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대만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 그냥 헌신장처럼 불법으로 파기시키고 그래서 나 그거 다 또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이게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정승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엄혹함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까? 안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나중에 그 사람들 산 거 보세요. 정승화가 만약에 그걸 느꼈다면요. 정승화가 그런 식으로 욕심 안 냈어요. 일단 이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을 건 물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김재규가 책임을 져야겠어. 김재규 불러들여서 김동지 지금 암 앓고 있잖아. 어차피 죽는 목숨이잖아. 나 편에 보내드릴게. 이거 책임은 져야 돼. 그래서 김재규를 치면서 한편으로 정승화가 하나회 군부도 만나고 김대중도 만나고 김영삼도 만나고 김종필 만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꼴을 갖췄다 그러면 그런데 전두환이가 그걸 갖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전두환이 그러면 내가 전두환 개땡땡 지금도 그러지. 근데 지금 이 거론하는 인간들 보면 이런 마인드가 없어. 아예 없어. 그럼 전두환이 있었냐? 있었다고 봐요. 왜? 경제 풀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 푸는 거 보세요. 있는 거지 마인드. 그 다음에 이자들 중에 박정희 죽음의 비극성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겠냐 이거야. 박정희 독재의 비극성은 뭐냐면 박정희 독재를 무너뜨린 주인공 그 장본인이 박정희 본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재 권력, 권위주의 권력의 주춧돌을 하나는 경제 투명성으로 깨버렸고 다른 하나는 시장 제도주의로 깨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서울의 봄을 뭐 그린다든지 그래야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박정희는 그냥 유신 독재자고 전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후보 시절에 유신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보고 저 양반이 왜 내 청춘을 모욕하지? 그것 때문에 청춘이 우그러진 이 백모도 그 당시에 그 선택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충돌한 거지. 그 충돌의 비극성이 있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참 섭섭했어요. 나중에 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때 왜 사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7년경부터 이렇게 시작된 한 80년대 초까지 한 15년 동안 계속된 그때 나라 힘도 약했잖아요. 지금은 다 먹고 살지만 이 참 풍전등화의 시기입니다. 그게 한 15, 14, 5년이 그 시기에 유신 말기서부터 전두환 정부 초기까지의 그 클라이맥스인데 그게 변곡점인데 그거를 이런 비극성에 대한 의식 없이 다룬다. 그러면 이건 똥이죠. 전 국민을 다 쌍스러운 짐승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에 지나지 않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